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향방을 가를 G20 정상회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외에서도 여러 시나리오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양심적인 분석가들도 있고, 아니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3분기 주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래 6월 말, 6월 18일, 19일에 6월 FOMC가 원래 있었는데, 이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6월 FOMC에서 해야 할 이야기를 6월 4일 시카고 연설 때 다 해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6월 FOMC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아마 시카고 연설 때 했던 그 내용들이 재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한번 그 시카고 연설 때 했던 그 파월의 그런 의중들을 6월 FOMC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FOMC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시카고 연설 때 땡겨서 했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G20이죠. 6월 말에 있는 G20인데 이때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때 지금의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화해의 사태 이런 문제들을 모두 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지금의 상황 자체가 트리거가 된 거는 미중 무역 전쟁이잖아요. 지금의 그 채권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미중 무역 협상이 5월 초에 노딜로 끝나면서 지금의 그 채권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이때입니다. 이때 G20 때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끝나느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전무했던 적은 없었다고. 지금 유일한 이제 시장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호재라고 한다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완전한 합의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시장을 상승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안 좋게 끝난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게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2,500억 상당의 물품에 25% 관세가 붙어 있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물품, 사실상 모든 물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잘 안 끝날 경우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겠죠. 아마 최악에 따라서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기대감까지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회담이 잘 안 끝나게 되면 그러면 7월 말에 있는 FOMC 7월 말에 7월 30일에서 31일 날 7월 FOMC가 있거든요. 이때 100% 금리 인하를 합니다. 연준은 이 회담이 잘 안 끝나게 될 경우 그러면 8월 30일 날 한국에도 이제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100% 금리 인하합니다. 한국도 역시 8월 말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분기 주요 일정은 이 정도로 될 것 같고 미중 무역 협상이 안 끝나게 되면 채권 시장 그리고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이 또 급격하게 요동을 한번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 말에 금리 인하 그 베팅이 0.25가 아니라 0.5%로 확 기울 수도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이. 이거는 일단 봐야겠죠.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G20 대 미중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잘 안 끝나면 7월 말 FOMC 때 연준에서는 100% 기준금리 인하 8월 말에도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100% 하게 될 거고 그리고 9월 달에 FOMC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잘 끝났다. 그러면
7월 말에 금리 인하가 보류가 될 수 있어요. 7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9월 금리 인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0.5%가 아니라 0.25% 정도만 내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8월 금리 인하는 보류할 가능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6월 30일 날 있는 미중 정상회담, G20에서의 그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깔려있는 두 가지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장에 지금 반등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6월 4일 연준에서 공개 연설을 통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을 반등을 일으켰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G20 대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고 월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G20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뭐 좋게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깜짝 합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도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그 낙관론 그리고 반등을 일으키는 그 힘은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깜짝 합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두 가지 심리로 인해서 시장을 반등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는 이제 이거죠.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없다. 예, 이건 맞습니다.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침체를 막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팩트가 맞고 단지 변수는 미중무역 협상. 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중무역 협상 때문에 침체가 오고 말고 이건 아니죠. 전반적인 그 흐름 자체가 침체로 갈 수밖에 없지만 미중무역 협상에 따라서 침체를 좀 더 뒤로 미룰 수도 있고 아니면 땡길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로는 경기 침체 자체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미 뭐 데이터상으로 다 증명이 된 상태이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올려드렸던 방송만 다시 보더라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대부분 그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니냐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주식 시장이라든지 금리 인하 미끼를 통해서 야 이거 앞으로 큰 상승이 있을 거니까 매수에 동참해라.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기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개소리입니다. 금리 인하 개소리입니다. 금리 인하가 호재다? 이건 다 개소리예요. 그냥 믿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기준금리에 대해서 그 흐름을 놓고 일단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편하겠죠. 아무래도. 과거 지금 대표적으로 크게 세 번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1980년 이후. 첫 번째 왔었던 거는 이제 1990년 걸프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이제 침체가 발생이 됐는데 워낙 이때 8, 90년대 당시는 석유라는 가치는 사실상 엄청 났었죠. 지금보다 석유의 가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석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그 석유 파동은 당연히 침체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침체가 발생이 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침체는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침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이제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이제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침체는 막을 수 없었어요. 금리 인하는 호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금리 인하,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명백히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 시기부터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다 선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모두 다.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나서게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해줌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했을 때 연착륙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연착륙.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고 침체를 맞이하게 되면 정말로 급격한 하락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기 침체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때 그 직전부터 금리 인하를 서서히 해줌으로 인해서 천천히 중간중간에 금리 인하 구간마다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금리 인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절대로 호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시중금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 금리 인하, 초반부는 시중금리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이 되면 이제 신용에 대해서 크게 이제 변동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신용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때는 시중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겠죠. 기준금리는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금리와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달리 봐야 합니다. 이때도 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금리 인하를 살짝 했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과 이 사이클, 그리고 이 사이클이 다른 것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환경이 좀 존재합니다. 이머징 마켓의 외환위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금리의 그 흐름이 약간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 부분인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흘러왔고 금리 하락 사이클 때 침체가 모두 발생했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금리 인하가 하락하는 이 시기에 원달러 환율도 다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 다 올랐고 주식, 부동산 다 하방이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이게 금리 인하가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호재인지 호재가 아닌지 똑똑히 이제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리 인하는 한마디 이겁니다. 중앙은행에 야, 니네들 좀 이제 조심해라. 경기 침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줄게. 그러니까 조금씩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비해라. 이러한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의미의 금리 인하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과 관련된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오길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물론 계속 신규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계속 질문을 하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셨으니까 적절하게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금리 인하 호재로 4차 혁명 버블을 만들 거다. 그리고 이것의 논리는 이거죠. 지금은 버블이 없기 때문에 침체가 오더라도 버블을 만들고 침체가 올 거다. 이것도 개소리입니다. 버블이 뭐야, 버블. 쉽게 말해서 지금의 현재 가치보다 엄청나게 많은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버블이라는 게. 근데 버블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건 바로 그냥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가격 버블, 엄청난. 이건 지금 닷컴 버블 시절 코스닥 그 지수거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거의 1년 만에 330%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330% 올랐다는 얘기는 종목으로 봤을 때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에. 뭐 10배만 올랐겠어요. 20배도 오른 종목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때. 닷컴자가 붙은 거. 이름에 닷컴자가 붙었다고 해서 주가를 막 10배, 20배 올린 경우도 굉장히 흔했어요. 이때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버블은 이런 버블만 버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격이 미친듯이 폭등하는 그런 가격 버블, 단기간 내에 가격이 치솟는 이런 형태의 버블만 버블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아니면 버블이 아니래요. 다 틀린 내용입니다. 이것도 버블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버블. 이거는 115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이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상태인데요.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차트는 일단 남색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리얼 S&P 500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점선으로 보이는 이 라이너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평균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실제 가치죠. 실제 가치. 장기적인 추세. 그리고 이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업 이익 성장은 장기적으로 실제 경제 성장의 함수인 만큼, 그렇죠. 실제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함수는 바로 기업 이익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률의 백분율로 시장이 기업 이익 성장에 비해 얼마나 비싼 상태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가격대 이익 비율의 장기 추세 라인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 이익 비율, 이게 바로 이 점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위에서 거래될 때는 시장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 버블이 껴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언제 하락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심각한 평균 회복 이벤트라는 거는 이 라인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뜻이겠죠. 평균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회복 이벤트를 겪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시장 하락입니다. 그리고 수익 대비 가격 비율이 장기적 추세선보다 다시 한번 높아짐에 따라, 이건 이제 지금 상황이죠. 다시 한번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의 미래의 경제 및 수익 성장에 대한 과도한 프리미엄이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지금은 이미 수익 성장 대비 과도한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버블입니다. 이게. 과도한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수익 성장에 대한 가치가 얼마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이 껴있는지 이것과도 같이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미래의 경제 및 수익 성장에 대한 그런 잠재성보다 더 과도하게 가격이 부풀어 올라온 상태라면 그것마저도 버블이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그 버블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버블만 기억을 한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치솟는 단순한 뭐 고등학교 중학생도 알아볼 듯한 그런 버블만 버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만 버블이 아니라 이것도 버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죠? 더 이상 경제 성장, 수익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죠. 안 좋은 것들만 있죠, 지금. 따라서 이 버블이 더 키우려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미래에 대한 경제, 수익 성장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프리미엄을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온전히 중앙은행의 정책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실제 지금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뭐 유럽은 이미 망가졌죠. 유럽은 망가졌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경제 지표, 뭐 실업률 이런 것도 보면은 뭐 거의 IMF 시절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잠깐 그 뉴스에서 보니까 19년 만에 실업자 수가 거의 뭐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9년 만에.
19년이라면 이제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이면 IMF의 그런 후폭풍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그때랑 비슷하다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의 경제지표는 통상적으로 해외 분석가들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경제지표입니다. 한국의 GDP 성장, 그리고 코스피, 그리고 무역수지, 경상수지, 이거 다 참고합니다. 한국이 거의 표준이 됐어요. 이제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보려면 한국의 그 경제지표를 보면 됩니다. 이미 건드라크도 코스피 지수를 활용했던 것을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외에 유명한 그 분석가들도 한국의 GDP 성장률과 무역수지, 경상수지 흐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세계 경제 흐름을 조금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평균적인 지표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은 시장의 미래에 대한 경제, 수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상태라면 더 이상 프리미엄은 시장에 형성할 수가 없겠죠. 더 이상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없는 상태라면 하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버블 붕괴죠, 그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버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2000년형 닷컴 버블형 침체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버블을 만들 거다. 버블을 만들고 그 이후에 침체로 갈 거다. 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낙관주의자들이 써먹는 시나리오지만 이 낙관주의자 중에서는 근거 있는 낙관주의가 있고 개소리하는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2008년형 침체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우측에 다 전제 조건을 달았죠. 일단 첫 번째, 저는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그냥 현재 사실주의에 의해서 저는 시장을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앞서 말했듯이 G20 회의에서 진행할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형 침체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원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G20 때. 그리고 거기에는 중국 시장 개방이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 개방을 100% 해야 돼요. 이렇게 가려면. 버블을 일으키려면.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뭐 이제 4차 혁명 버블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뭐 대부분 사람들은 금리 인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있을 거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투입될 거다. 그리고 이번 타이밍에는 2000년 당시에 닷컴 버블을 만들었듯이 4차 혁명 버블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개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집어치우고요. 이 논리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2000년형 닷컴 버블처럼 또 다른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전제 조건. 일단 여기 제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중국의 시장 개방을 100%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이건 이제 기준금리, 이때 당시를 볼게요. 원래 이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금리를 올리고 하락하는 시점에 침체로 이제 가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런데 이때 뭐가 있었죠? 외환위기가 있었죠. 외환위기. 이머징 마켓, 신흥국들. 이건 뭐 우리나라만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당한 게 아니고 이머징 마켓 시장이 이제 달러 세력,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금융 세력이 외환위기를 일으켰죠. 여기서 이제 외자를 다 빼가면서 니네
시장 개방 안 하면 망할 수 있다. 사실상 달러의 힘으로 시장을 개방시킨 겁니다. 시장을 개방시킨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버블을 또 일으키려면 그 자금들이 어느 시장에 투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머징 마켓의 외환 시장이 타켓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외환 위기를 일으켜서 이머징 마켓 시장에 그래서 시장을 개방을 시켰죠. 시장을 개방시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달러의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머징 마켓 시장이 바구니가 텅텅 빈 상태잖아요. 외자가 다 빠져나갔고 외환위기 일으켰고 그러니까 여기에 바구니에 들어있던 이 자금들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바구니입니다. 그리고 시장 개방을 만들고 나서 텅텅 빈 이 바구니에 엄청난 유동성이 다 투입이 되면서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으로 인해서 경제 사이클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이때는 경기 확장 구간이 굉장히 길었죠.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때 당시보다 기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이건 바로 이머징 마켓을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사이클이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 힘으로 이제 막판에 이제 빈 바구니에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다 매집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매집한 이후에 닷컴 버블을 만들면서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은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죠. 이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닷컴 버블처럼 2000년형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바구니를 채울 수 있는 또 한 번의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시장밖에 없고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시장 개방을 100% 만들어야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뭐 금리 인하 때문에 4차 혁명 버블 온다 뭐 이런 개소리는 믿지 마세요. 자금 흐름상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어야만 버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자체에 시장의 향방을 가를 G20 정상회의라고 붙인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외 분석가들도 지금 뭐 얘기가 많잖아요. 도무지 지금 상황 모르겠다. 앞으로 예측 못하겠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G20 때 미중 무역 협상이 완벽하게 합의에 이르고 거기 항목에 중국 시장도 100% 개방하는 그런 항목들이 포함이 된다면 그러면 버블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시장이 이대로 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금들이 어디서 버블을 추가로 일으킬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으킬 만한 모멘텀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고 무역 전쟁도 합의에 이르면 이제 중국 시장으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면서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침체가 뒤로 밀리면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또 한 번에 일단 버블을 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격 버블이겠죠. 이런 버블이 아니라 이런 형태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 가격이 버블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 두 번째 2008년형 침체 시나리오 2008년형 침체 시나리오라는 거는 이제 1차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반등이 지금 시장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후에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본격적인 침체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얼마 전 찰스 휴 스미스라는 사람이 시장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술을 한 게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입니다. 여기.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시장이 하락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인데 찰스 휴 스미스의 그 시장 붕괴 시나리오에 따르면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히 다 낙관론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고점을 갱신을 해야 된다. 이 고점을 직전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부정론자들이 다 낙관주의로 바꾸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난 뒤에 하락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하락에서는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낙관론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던지는 그 물량을 다 살 거다. Buy the dip. 계속 매수에 동참할 거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반등이 마지막 탈출 시점이 됐고 그 이후 급격한 하락이 만들어질 거다. 라는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차트를 제가 직접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거는 2008년 그때 당시 S&P 500 선물 시장입니다. 일단 기존에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때가 지금 5월 지금으로 말하자면 2019년 5월 1일 이때로 이제 매칭 시켜서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갱신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하락이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때 하락도 보면은 크게 3파동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3파동 형태로 내려왔고 이 시기 8월달에 뭐가 있었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사 발언. 얼마 전에 6월 4일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이 있었죠. 그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냈고 반등을 넘어서 직전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그 위기 직전에. 그리고 9월 말입니다. 9월 말이면 이제 이때쯤이거든요. 이때쯤에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섭니다. 8월달에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을 했고 9월달에 금리 인하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때 0.5%를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힘으로 이제 조금 더 관성의 작용을 하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고점을 갱신했고 금리 인하를 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와, 호재다. 다시 상승하나 보다 하면서 이 고점에 엄청나게 많이 물렸습니다. 고점 갱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 하지만 어떻게 됐었죠? 이때 이용해서 메이저리 다 1차로 다 털었습니다. 1차로 다 털었고요. 그리고 이 시점, 이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일단 반등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하락 파동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5파동으로 내려왔어요. 5파동으로 내려왔고 5파동으로 내려온 걸 본 분석가들은 반등 때 다 털고 나왔겠죠. 분석을 할 줄 아시는 분이었다면. 근데 뭐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뭐 그런 분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석까지는 무리고 이때 반등을 하면서 와 이제 지금 시장 상황 좋아졌으니까 뭐 고점도 갱신했겠다. 좋은 저가 매수 기회다 하면서 이 반등장 때 또 뭉탱이로 다 들어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나서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장 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가 바로 2008년 당시에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G20 때 무역 전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건 이걸 다시 현재로 되돌려서 보면 일단 여기가 일단 3파동으로 내려왔습니다. 3파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고점 갱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제가 저번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고점 갱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갱신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면은 지금 잠시 쉬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한 거에 비해서 조정 각도가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추가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 약간 추세선을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지수를 이렇게 당겨야만 좀 상승이 보여요. 지금 이 상승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에 헤딩을 하려면 지금 각도에서 봤을 때 대략 S&P 500 선물 지수로는 3000을 살짝 넘을 수는 있습니다. S&P 500이 만약에 여기에 터치를 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부분이 대체적으로 한 3000 정도 돼요. 3000 정도에 이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와, 금리 인하에 다시 2008년처럼 금리 인하도 했고 시장도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갱신했으니까 와, 이제 새로운 장세다 하면서 다 달려들 겁니다. 이 고점에서. 그리고 여지없이 이때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제 물량을 매수해주겠죠. 아무래도 메이저들의 물량을 매수할 겁니다. 메이저들의 그 자금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메이저들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야만 메이저들, 큰 손들도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물들은 다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소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그 펀드 이런 것들이 다 물량을 받아주겠죠. 그러면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오겠지만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했던 것들로 이제 참고를 했을 때.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새로운 버블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원론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 내용에는 중국의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2000년형 좀 더 현재의 경제 사이클을 연장시키면서 버블을 만들고 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합의가 불발된다. 그러면 2008년형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제가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 주의라고 적어놨죠. 주의. 침체의 원인을 파악하라. 일단 2000년 당시에는 주식시장의 가격한 그 버블로 인해서 시장이 그냥 조정기를 맞은 겁니다. 엄청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의 시작 지점까지 떨어졌어요. 시작 지점까지. 이건 털어먹은 겁니다. 한마디로. 금융 세력들이 외환시장, 그 이머징 마켓의 외환시장의 위기를 일으켜서 시장을 강제로 개방시키고 그러면서 텅텅 빈 바구니에 달러의 유동성이 다 들어오고 나서 급등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무덤처럼 깔려있겠죠. 여기 다 개미의 무덤입니다. 그러면서 다 털어먹고 해결한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경제 자체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경제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더 많은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들, 전망들. 그리고 게다가 유로존도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면서 충분한 유로의 그 보급 그리고 유로존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만들어지면 일단 뭔가가 새로 만들어지면 기대감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새로운 유로존 시대를 열어서 모든 유럽 국가들이 동반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시장 전망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경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하락이. 그냥 이런 주식시장의 엄청난 급격한 버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맞이한 조정입니다. 침체는. 그래서 금리 인하로만 막을 수 있었어요. 금리 인하로만 그래서 대응이 가능했던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큰 버블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 보면은 기준금리가 대체적으로 6.5에서 6.75 정도 됐었거든요. 금리 인하 여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분히 내려둘 수 있어요. 충분히 금리 인하로만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긴 기간 동안 쌓여왔던 그런 신용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모기지 시장, 모기지 시장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신용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약간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로 침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1980년대 처음 만들었던 그 미국의 금융화 선언 이후 모기지 시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금융시장을 크게 키웠고, 그리고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시장 덕분에 엄청난 성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런 근간이 되는 모기지 시장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엄청난 많은 자금이 물려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하락과 함께 금리 인하만으로 이때 당시에도 5.25였어요. 5.25의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이때보다 또 더 심각하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경제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 경제 성장에는 모멘텀. 유럽 끝났죠. 유럽은 사실상 2000년 중반, 그러니까 2006년, 2007년 이후에 실질적인 성장이 없었습니다. 정체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독일, 프랑스 정도? 그 정도만 선방을 했고, 이탈리아 이하 국가들, 이탈리아가 3위잖아요. 이탈리아 국가 밑으로 유럽들은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성장이 다 정체됐어요. 그리고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써가면서도 버티고 있지만 경제 성장은 뭐 거의 저성장으로, 수치상으로 저성장이지 실질적인 성장은 아마 마이너스일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성장에 대한 궁극적인 이 경제 본질적인 문제에 한계에 우리가 봉착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의 오게 되는 이 침체 자체는 경제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돼서, 물론 확률은 낮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중국이 시장 개방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칩시다. 지금 상황에서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서 버블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쨌든 금리 지금 상태 어때요? 버블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금리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음 침체 때? 진짜로 심하게 망가질 겁니다. 아마. 정말로 심하게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확률상으로는 이 1번 시나리오, 2000년형 이 시나리오로 갈 확률은 일단 상대적으로는 지금 낮습니다. 확률이. 왜냐면 이거는 이제 깜짝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확률이 낮습니다만, 만약에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장은 좀 더 버틸 수 있겠고 지금의 경기 사이클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그 후폭풍은 정말로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할 겁니다. 그거는 같이 감안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2008년형 시나리오로 간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엄청난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하락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얘기를 했듯이 QE4 제로금리, 이건 베이스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스로 사용하는 이제 기본 정책 도구입니다. 양적 완화 제로금리라는 건. 그렇게 되면은 뭐 어쨌든 시장이 하락하면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될 텐데 QE4로만 끝나지 않고 QE5, QE6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버블을 만들게 될 텐데 침체 이후에 뭐 여기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진 이후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가 선 그어둔 거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대체적으로 940 정도 돼요. 940 정도 되는데, 아이고, 950으로 찍혔네. 940으로 고칠게요. 940 정도 되는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시장이 하락할 때 여기서 1차 반등이 일단 나왔어요. 1차 반등이 나왔던 자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닷컴 버블을 만드는 이후에도 여기가 이탈을 한 뒤에 중요한 저항선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헤딩을 하고, 그 이후에도 회복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또 막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그 근처에 갔다가 지금 밀린 거잖아요. 2018년 초에 이머징 마켓이 시장 탑을 찍었을 때 여기에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런데 QE4 이후에 이거 뚫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버블을 만들러 갈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거 다 뚫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당연히 4차 혁명 관련이겠죠. 아마 4차 혁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인프라에 엄청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엮어서 시장도 엄청난 버블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때 투입되는 QE의 규모는 2008년 당시보다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난 자금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이때 비어진 바구니에 엄청난 자금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 940, 코스닥 기준으로 940을 결국 돌파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코스닥 19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19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어요. 엄청난 상승입니다. 1900포인트 정도면. 뭐 여기까지 일단 500포인트부터 재더라도 거의 수치상으로 거의 한 250%, 코스닥 기준으로 250%, 270% 되거든요. 그러면 닷컴 버블과 맞먹는 수준의 장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침체 이후에 QE4부터.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실물 금가은은 안전자산으로 이제 길게 편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외의 자금들은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이든 펀드든 이제 거기에 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이때 만들어지는 초양극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에 없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추가로 만들어졌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제 지금 대장은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한 번에 가격 펌핑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해외 언론, 외신들 그리고 뭐 분석들을 보면은 뭐 어떻게 될 거다 크게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제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죠. 시장의 향방을 가를 G20 정상회의.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계획을 짜시면 될 거고, 저 역시도 G20 때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향후 예측되는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7월 초 첫 번째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7월 FOMC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거고, 그리고 8월 달에 금통위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다. 그리고 단순히 금리 인하 때문에 뭐 4차 산업혁명 버블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근거 없는 다 뻘소리다. 다 이런 시장 구조들, 그리고 이런 시장 구조는 예전에 이머징 마켓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경기 사이클을 확장시켰던 그때와 유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버블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웬만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궁금증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웬만큼 다 해결이 되셨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